아득한 옛날 충청도 해안가에 한적하고 작은 어촌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겨우 10살이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는 떡 벌어져 다부진 체격으로 마을 어디서든 눈에 띄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 때 민준은 홀로 뒷산에 올라 나뭇가지를 칼처럼 휘두르며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드넓은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고야 말겠다. 이 소녀는 굳은 결심을 매일같이 다졌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민준은 마침내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수도인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예의 대가로 소문난 허 사범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며 며칠 밤낮으로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 사범은 민준의 타고난 뼈대와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기꺼이 그를 제자로 거두었습니다. 이놈, 뼈대가 굵고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으니 필시 큰 인물이 될 게다. 그 후 8년의 세월 동안 민준은 해가 뜨기 전부터 달이 질 때까지 손에서 칼과 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여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도 그는 결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련을 마친 민준은 한양의 부유한 상인들을 호위하는 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곳곳에 산적과 도적들이 들끓어 상인들에게는 목숨과 재산을 지켜줄 실력 있는 호위무사가 절실했습니다. 민준의 번개 같은 칼솜씨와 의리 있는 성품은 금세 상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자의 실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더군. 성품 또한 강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니 우리도 그에게 일을 부탁해보세. 몇 년간 호위무사로 일하며 민준은 제법 큰 돈을 벌었지만 그는 주막이나 기방에서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옷을 기워 입고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푼돈까지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어여쁜 아내를 맞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5되던 늦가을, 민준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비단상인 윤 대감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할 최고급 비단을 지방 관아까지 안전하게 운반해달라는 막중한 책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일은 우리 상단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네. 민준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비단이 가득 실린 수레를 이끌고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길을 지나던 중 그들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명 높은 산적대와 마주친 것입니다. 거기 서라.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썩 꺼져라. 산적들은 20명이 넘었고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짐을 지켜내야 한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고요한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준은 혼자서 서너 명의 산적을 상대하며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의 칼은 허공을 가르며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산적들을 물리쳤지만 그 과정에서 민준은 오른쪽 다리에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고 시간이 촉박하여 그는 피가 흐르는 상처를 천 조각으로 대충 동여맨 채 고통을 참고 길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처가 덧나고 뒤틀려 민준의 오른쪽 다리는 평생 그를 괴롭히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제 더는 무사로서의 삶은 끝이구나. 윤대감은 민준의 희생에 크게 감동하여 약속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주며 그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상단이 위기를 넘겼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이 돈으로 고향에 내려가 편히 살게나. 결국 민준은 15년 만에
절뚝이는 다리와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늠름하고 듬직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민준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크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상대대로 해오던 어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바다 위에서의 일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성실함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누구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무사 시절의 경험 덕분에 바람과 물결을 읽는 눈이 뛰어나 그의 배는 늘 만선이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거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민준이 26되던 해 봄, 마을의 큰 어른인 최 노인이 그에게 좋은 처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준아, 자네같이 훌륭한 청년이 혼자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싶네? 그 여인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북쪽 지방에서 전란과 흉년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이었습니다. 피난길에 부모님마저 열병으로 잃고 홀로 된 가엾은 처지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슬픔보다 단아함이 묻어났습니다. 19 꽃다운 나이의 서연은 이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와 맑은 눈동자,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따뜻하고 고운 심성, 그리고 뛰어난 바느질과 음식 솜씨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따스한 봄날, 최 노인의 집마당에서 민준과 서연은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를 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단아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서연 또한 민준의 듬직하고 정직한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께 늘 좋은 말씀만 전해들어 어떤 분이실지 궁금했습니다. 저 또한 최 노인장께서 좋은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여 아가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큰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혼 생활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민준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서연은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정성껏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때로는 먼 바다로 열흘 이상 고기잡이를 나가야 했지만 서연은 남편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소. 서방님, 저 또한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깊어질수록 불행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일까요? 어느 날 저녁, 만선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던 민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듯 동정했고 어떤 이는 무언가 숨기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자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가엾은 민준. 아무것도 모르고 불길한 예감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민준은 집 앞에서 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최 노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벌써 돌아왔구나.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잠깐 들르거라.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최 노인의 집에 들어서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 늙은이가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자네가 모욕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민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바다에 나간 지 닷새쯤 되었을까? 그날 밤, 내가 자네 집 근처를 지나는데 집안에서 아내와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네. 잠시 후
민주는 자신의 집 대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당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서연이 남편을 보고 환한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마침 맛있는 저녁을. 하지만 민주는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배신을 생각하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보고 웃을 수가 있어?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왜 얼굴이 그리 굳어 있으세요?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오.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오. 최 노인께서 직접 들으셨소. 당신이 다른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아니에요, 서방님. 그건 오해예요. 그날 밤 오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시각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있었소. 민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미리 써온 이혼서를 꺼내 서연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부정한 여자와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서방님, 제발. 안 돼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서를 받아들고는 짐도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민주는 깊은 절망에 빠져 매일 밤 술로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술에 취해 마당에서 비틀거리던 민준의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떠났던 서연이 낯선 도사 한 명과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흰 도포에 긴 수염을 하고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천하를 유람하며 돌을 닦는 청운도사라 하네. 며칠 전 벼랑 끝에서 이 부인이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연유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듯하여 함께 와보았네. 민주는 반신반의하며 도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사는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피더니 방 한 구석에서 시들어버린 기이한 꽃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아, 역시 이것이었구나. 이것은 미옥화. 미옥화. 나는 아주 희귀한 꽃일세. 이 꽃의 향을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져 헛것을 보게 되지. 헛것이라니요. 그렇다네. 이 향은 눈앞의 상대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네? 이 부인이 그날 밤 자네를 보았다고 한 것도 바로 이 꽃 때문이었을 걸세.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다른 사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있었지. 하지만 이 부인은 그자를 자네로 착각했던 것이야. 미옥화의 요사스러운 힘 때문에 말일세. 바로 그때 서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최 노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도사가 최 노인에게도 미혹화에 대해 설명해주자 최 노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람만 한 커다란 갈색 개가 집에서 뛰쳐나왔던 거구나. 그 말을 들은 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군. 며칠 전 산속에서 어떤 사내가 개가죽 옷을 벗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도사는 그 사내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통 키의 왼쪽 뺨에 큰 점이 있고 왼쪽 눈썹 위에 깊은 흉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자는 혹시 마치리가 아닙니까? 마치리? 그가 누구냐? 마을 어귀에 사는 자입니다.
평소 제가 친동생처럼 여기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끓어올랐습니다. 당장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민주는 마을의 건장한 청년 몇을 불러 모아 마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의 놀란 마칠이 소리쳤지만 청년들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민준이 집안을 뒤지자 다락구석에서 마침내 갈색 개가죽으로 만든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마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민준이 형님이 부러웠소. 그 큰 집도, 사람들의 존경도, 그리고 아름다운 형수님도 너무나 갖고 싶었소. 형님의 도움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정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소. 그래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거요. 마칠은 외지 상인에게서 미혹화를 구하고 혹시 발각될까 봐 개가죽 옷으로 변장까지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모든 자백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은 마칠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 쫓아냈습니다. 그 후 마칠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그해 겨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주는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리석었소? 부디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오해와 고통을 모두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큰 시련을 함께 겪은 후 민준과 서연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얼마 후 청운도사는 다시 구름처럼 호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자네들이 몸소 보여주었네. 부디 행복하게 살게. 그 후 민준과 서연은 예쁜 아이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로 마을의 길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득한 옛날 충청도 해안가에 한적하고 작은 어촌마을에 강민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겨우 10살이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는 떡 벌어져 다부진 체격으로 마을 어디서든 눈에 띄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 때 민준은 홀로 뒷산에 올라 나뭇가지를 칼처럼 휘두르며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드넓은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고야 말겠다. 이 소녀는 굳은 결심을 매일같이 다졌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민준은 마침내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수도인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예의 대가로 소문난 허 사범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며 며칠 밤낮으로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 사범은 민준의 타고난 뼈대와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기꺼이 그를 제자로 거두었습니다. 이놈, 뼈대가 굵고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으니 필시 큰 인물이 될 게다. 그 후 8년의 세월 동안 민준은 해가 뜨기 전부터 달이 질 때까지 손에서 칼과 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여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도 그는 결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련을 마친 민준은 한양의 부유한 상인들을 호위하는 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곳곳에 산적과 도적들이 들끓어 상인들에게는 목숨과 재산을 지켜줄 실력 있는 호위무사가 절실했습니다. 민준의 번개 같은 칼솜씨와 의리 있는 성품은 금세 상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자의 실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더군. 성품 또한 강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니 우리도 그에게 일을 부탁해보세. 몇 년간 호위무사로 일하며 민주는 제법 큰 돈을 벌었지만 그는 주막이나 기방에서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옷을 기워 입고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푼돈까지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어여쁜 아내를 맞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5되던 늦가을, 민주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비단상인 윤 대감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할 최고급 비단을 지방 관아까지 안전하게 운반해달라는 막중한 책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일은 우리 상단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네. 민주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비단이 가득 실린 수레를 이끌고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길을 지나던 중 그들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명 높은 산적대와 마주친 것입니다. 거기 서라.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썩 꺼져라. 산적들은 20명이 넘었고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짐을 지켜내야 한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고요한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주는 혼자서 서너 명의 산적을 상대하며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의 칼은 허공을 가르며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산적들을 물리쳤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는 오른쪽 다리에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고 시간이 촉박하여 그는 피가 흐르는 상처를 천 조각으로 대충 동여맨 채 고통을 참고 길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처가 덧나고 뒤틀려 민준의 오른쪽 다리는 평생 그를 괴롭히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제 더는 무사로서의 삶은 끝이구나. 윤대감은 민준의 희생에 크게 감동하여 약속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주며 그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상단이 위기를 넘겼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이 돈으로 고향에 내려가 편히 살게나. 결국 민주는 15년 만에 절뚝이는 다리와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늠름하고 듬직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민준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크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상대대로 해오던 어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바다 위에서의 일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성실함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누구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무사 시절의 경험 덕분에 바람과 물결을 읽는 눈이 뛰어나 그의 배는 늘 만선이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주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거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민준이 26되던 해봄, 마을의 큰 어른인 최 노인이 그에게 좋은 처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준아, 자네같이 훌륭한 청년이 혼자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싶네? 그 여인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북쪽 지방에서 전란과 흉년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이었습니다. 피난길에 부모님마저 열병으로 잃고 홀로 된 가엾은 처지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슬픔보다 단아함이 묻어났습니다. 19 꽃다운 나이의 서연은 이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와 맑은 눈동자,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따뜻하고 고운 심성, 그리고 뛰어난 바느질과 음식 솜씨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따스한 봄날, 최 노인의 집마당에서 민준과 서연은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를 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단아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서연 또한 민준의 듬직하고 정직한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께 늘 좋은 말씀만 전해들어 어떤 분이실지 궁금했습니다. 저 또한 최 노인장께서 좋은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여 아가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큰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혼 생활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민주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서연은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정성껏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때로는 먼 바다로 열흘 이상 고기잡이를 나가야 했지만 서연은 남편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소. 서방님, 저 또한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깊어질수록 불행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일까요? 어느 날 저녁, 만선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던 민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듯 동정했고 어떤 이는 무언가 숨기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자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가엾은 민준. 아무것도 모르고. 불길한 예감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민준은 집 앞에서 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최 노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벌써 돌아왔구나.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잠깐 들르거라.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최 노인의 집에 들어서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 늙은이가 차마해서는 안 될 말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자네가 모욕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민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바다에 나간 지 닷새쯤 되었을까? 그날 밤 내가 자네 집 근처를 지나는데 집 안에서 아내와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네. 잠시 후 민준은 자신의 집 대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당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서연이 남편을 보고 환한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마침 맛있는 저녁을. 하지만 민주는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배신을 생각하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보고 웃을 수가 있어?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왜 얼굴이 그리 굳어 있으세요?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오.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오. 최 노인께서 직접 들으셨소. 당신이 다른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아니에요, 서방님. 그건 오해예요. 그날 밤 오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시각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있었소. 민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미리 써온 이혼서를 꺼내 서연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부정한 여자와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서방님, 제발. 안 돼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서를 받아들고는 짐도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민주는 깊은 절망에 빠져 매일 밤 술로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술에 취해 마당에서 비틀거리던 민준의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떠났던 서연이 낯선 도사 한 명과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흰 도포에 긴 수염을 하고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천하를 유람하며 돌을 닦는 청운도사라 하네. 며칠 전 벼랑 끝에서 이 부인이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연유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듯하여 함께 와보았네. 민주는 반신반의하며 도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사는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피더니 방 한 구석에서 시들어버린 기이한 꽃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아, 역시 이것이었구나. 이것은 미옥화. 미옥화. 나는 아주 희귀한 꽃일세. 이 꽃의 향을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져 헛것을 보게 되지. 헛것이라니요. 그렇다네. 이 향은 눈앞의 상대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네. 이 부인이 그날 밤 자네를 보았다고 한 것도 바로 이 꽃 때문이었을 걸세.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다른 사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있었지. 하지만 이 부인은 그자를 자네로 착각했던 것이야. 미옥화의 요사스러운 힘 때문에 말일세. 바로 그때 서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최 노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도사가 최 노인에게도 미옥화에 대해 설명해주자 최 노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람만 한 커다란 갈색 개가 집에서 뛰쳐나왔던 거구나. 그 말을 들은 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군. 며칠 전 산속에서 어떤 사내가 개가죽 옷을 벗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도사는 그 사내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통 키의 왼쪽 뺨에 큰 점이 있고 왼쪽 눈썹 위에 깊은 흉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자는 혹시 마치리가 아닙니까? 마치리? 그가 누구냐? 마을 어귀에 사는 자입니다. 평소 제가 친동생처럼 여기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끓어올랐습니다. 당장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민주는 마을의 건장한 청년 몇을 불러 모아 마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의 놀란 마칠이 소리쳤지만 청년들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민준이 집안을 뒤지자 다락 구석에서 마침내 갈색 개가죽으로 만든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마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민준이 형님이 부러웠소. 그 큰 집도, 사람들의 존경도, 그리고 아름다운 형수님도 너무나 갖고 싶었소. 형님의 도움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정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소. 그래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거요. 마칠은 외지 상인에게서 미혹화를 구하고 혹시 발각될까 봐 개가죽 옷으로 변장까지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모든 자백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은 마칠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 쫓아냈습니다. 그 후 마칠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그해 겨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주는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리석었소. 부디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오해와 고통을 모두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큰 시련을 함께 겪은 후 민준과 서연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얼마 후 청운도사는 다시 구름처럼 호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자네들이 몸소 보여주었네. 부디 행복하게 살게. 그 후 민준과 서연은 예쁜 아이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로 마을의 길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득한 옛날 충청도 해안가에 한적하고 작은 어촌마을에 강민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겨우 10살이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는 떡 벌어져 다부진 체격으로 마을 어디서든 눈에 띄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 때 민준은 홀로 뒷산에 올라 나뭇가지를 칼처럼 휘두르며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드넓은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고야 말겠다. 이 소녀는 굳은 결심을 매일같이 다졌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민준은 마침내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수도인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예의 대가로 소문난 허 사범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며 며칠 밤낮으로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 사범은 민준의 타고난 뼈대와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기꺼이 그를 제자로 거두었습니다. 이놈, 뼈대가 굵고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으니 필시 큰 인물이 될 게다. 그 후 8년의 세월 동안 민준은 해가 뜨기 전부터 달이 질 때까지 손에서 칼과 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여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도 그는 결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련을 마친 민준은 한양의 부유한 상인들을 호위하는 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곳곳에 산적과 도적들이 들끓어 상인들에게는 목숨과 재산을 지켜줄 실력 있는 호위무사가 절실했습니다. 민준의 번개 같은 칼솜씨와 의리 있는 성품은 금세 상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자의 실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더군. 성품 또한 강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니 우리도 그에게 일을 부탁해보세. 몇 년간 호위무사로 일하며 민준은 제법 큰 돈을 벌었지만 그는 주막이나 기방에서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옷을 기워 입고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푼돈까지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어여쁜 아내를 맞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5되던 늦가을, 민준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비단상인 윤 대감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할 최고급 비단을 지방 관아까지 안전하게 운반해달라는 막중한 책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일은 우리 상단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네. 민준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비단이 가득 실린 수레를 이끌고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길을 지나던 중 그들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명 높은 산적대와 마주친 것입니다. 거기 서라.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썩 꺼져라. 산적들은 20명이 넘었고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짐을 지켜내야 한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고요한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준은 혼자서 서너 명의 산적을 상대하며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의 칼은 허공을 가르며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산적들을 물리쳤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는 오른쪽 다리에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고 시간이 촉박하여 그는 피가 흐르는 상처를 천 조각으로 대충 동여맨 채 고통을 참고 길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처가 덧나고 뒤틀려 민준의 오른쪽 다리는 평생 그를 괴롭히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제 더는 무사로서의 삶은 끝이구나. 윤대감은 민준의 희생에 크게 감동하여 약속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주며 그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상단이 위기를 넘겼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이 돈으로 고향에 내려가 편히 살게나. 결국 민준은 15년 만에 절뚝이는 다리와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늠름하고 듬직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민준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크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상대대로 해오던 어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바다 위에서의 일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성실함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누구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무사 시절의 경험 덕분에 바람과 물결을 읽는 눈이 뛰어나 그의 배는 늘 만선이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거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민준이 26되던 해봄, 마을의 큰 어른인 최 노인이 그에게 좋은 처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준아, 자네같이 훌륭한 청년이 혼자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싶네? 그 여인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북쪽 지방에서 전란과 흉년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이었습니다. 피난길에 부모님마저 열병으로 잃고 홀로 된 가엾은 처지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슬픔보다 단아함이 묻어났습니다. 19 꽃다운 나이의 서연은 이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와 맑은 눈동자,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따뜻하고 고운 심성, 그리고 뛰어난 바느질과 음식 솜씨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따스한 봄날, 최 노인의 집마당에서 민준과 서연은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를 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단아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서연 또한 민준의 듬직하고 정직한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께 늘 좋은 말씀만 전해들어 어떤 분이실지 궁금했습니다. 저 또한 최 노인장께서 좋은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여 아가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큰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혼 생활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민주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서연은 남편이 바다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정성껏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때로는 먼 바다로 열흘 이상 고기잡이를 나가야 했지만 서연은 남편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소. 서방님, 저 또한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깊어질수록 불행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일까요? 어느 날 저녁, 만선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던 민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듯 동정했고 어떤 이는 무언가 숨기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자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가엾은 민준. 아무것도 모르고. 불길한 예감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민준은 집 앞에서 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최 노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벌써 돌아왔구나.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잠깐 들르거라.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최 노인의 집에 들어서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 늙은이가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자네가 모욕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민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바다에 나간 지 닷새쯤 되었을까? 그날 밤, 내가 자네 집 근처를 지나는데 집 안에서 아내와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네. 잠시 후 민준은 자신의 집 대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당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서연이 남편을 보고 환한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마침 맛있는 저녁을. 하지만 민주는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배신을 생각하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보고 웃을 수가 있어?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왜 얼굴이 그리 굳어 있으세요?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오.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오. 최 노인께서 직접 들으셨소. 당신이 다른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아니에요, 서방님. 그건 오해예요. 그날 밤 오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시각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있었소. 민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미리 써온 이혼서를 꺼내 서연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부정한 여자와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서방님, 제발. 안 돼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서를 받아들고는 짐도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민주는 깊은 절망에 빠져 매일 밤 술로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술에 취해 마당에서 비틀거리던 민준의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떠났던 서연이 낯선 도사 한 명과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흰 도포에 긴 수염을 하고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천하를 유람하며 돌을 닦는 청운도사라 하네. 며칠 전 벼랑 끝에서 이 부인이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연유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듯하여 함께 와보았네. 민주는 반신반의하며 도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사는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피더니 방 한 구석에서 시들어버린 기이한 꽃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아, 역시 이것이었구나. 이것은 미옥화. 미옥화. 나는 아주 희귀한 꽃일세. 이 꽃의 향을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져 헛것을 보게 되지. 헛것이라니요. 그렇다네. 이 향은 눈앞의 상대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네? 이 부인이 그날 밤 자네를 보았다고 한 것도 바로 이 꽃 때문이었을 걸세.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다른 사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있었지. 하지만 이 부인은 그자를 자네로 착각했던 것이야. 미옥화의 요사스러운 힘 때문에 말일세. 바로 그때 서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최 노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도사가 최 노인에게도 미혹화에 대해 설명해주자
최 노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람만 한 커다란 갈색 개가 집에서 뛰쳐나왔던 거구나. 그 말을 들은 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군. 며칠 전 산속에서 어떤 사내가 개가죽 옷을 벗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도사는 그 사내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통 키의 왼쪽 뺨에 큰 점이 있고 왼쪽 눈썹 위에 깊은 흉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자는 혹시 마치리가 아닙니까? 마치리? 그가 누구냐? 마을 어귀에 사는 자입니다. 평소 제가 친동생처럼 여기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끓어올랐습니다. 당장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민준은 마을의 건장한 청년 몇을 불러 모아 마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의 놀란 마칠이 소리쳤지만 청년들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민준이 집안을 뒤지자 다락구석에서 마침내 갈색 개가죽으로 만든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마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민준이 형님이 부러웠소. 그 큰 집도, 사람들의 존경도, 그리고 아름다운 형수님도 너무나 갖고 싶었소. 형님의 도움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정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소. 그래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거요. 마칠은 외지상인에게서 미혹화를 구하고 혹시 발각될까 봐 개가죽 옷으로 변장까지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모든 자백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은 마칠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 쫓아냈습니다. 그 후 마칠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그해 겨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준은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리석었소? 부디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오해와 고통을 모두 씻어내리는 듯했습니다. 이 큰 시련을 함께 겪은 후 민준과 서연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얼마 후 청운도사는 다시 구름처럼 호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자네들이 몸소 보여주었네. 부디 행복하게 살게. 그 후 민준과 서연은 예쁜 아이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로 마을의 길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득한 옛날 충청도 해안가에 한적하고 작은 어촌마을에 강민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겨우 10살이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는 떡 벌어져 다부진 체격으로 마을 어디서든 눈에 띄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 때 민준은 홀로 뒷산에 올라 나뭇가지를 칼처럼 휘두르며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드넓은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고야 말겠다. 이 소녀는 굳은 결심을 매일같이 다졌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민준은 마침내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수도인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예의 대가로 소문난 허 사범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며 며칠 밤낮으로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사범은 민준의 타고난 뼈대와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기꺼이 그를 제자로 거두었습니다. 이놈, 뼈대가 굵고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으니 필시 큰 인물이 될 게다. 그 후 8년의 세월 동안 민준은 해가 뜨기 전부터 달이 질 때까지 손에서 칼과 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고 굳은 살이 박여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도 그는 결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련을 마친 민준은 한양의 부유한 상인들을 호위하는 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곳곳에 산적과 도적들이 들끓어 상인들에게는 목숨과 재산을 지켜줄 실력 있는 호위무사가 절실했습니다. 민준의 번개 같은 칼솜씨와 의리 있는 성품은 금세 상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자의 실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더군. 성품 또한 강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니 우리도 그에게 일을 부탁해보세. 몇 년간 호위무사로 일하며 민준은 제법 큰 돈을 벌었지만 그는 주막이나 기방에서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옷을 기워 입고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푼돈까지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어여쁜 아내를 맞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5되던 늦가을, 민준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비단상인 윤 대감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할 최고급 비단을 지방 관아까지 안전하게 운반해달라는 막중한 책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일은 우리 상단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네. 민준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비단이 가득 실린 수레를 이끌고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길을 지나던 중 그들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명 높은 산적대와 마주친 것입니다. 거기 서라.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썩 꺼져라. 산적들은 20명이 넘었고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짐을 지켜내야 한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고요한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준은 혼자서 서너 명의 산적을 상대하며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의 칼은 허공을 가르며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산적들을 물리쳤지만 그 과정에서 민준은 오른쪽 다리에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고 시간이 촉박하여 그는 피가 흐르는 상처를 천 조각으로 대충 동여맨 채 고통을 참고 길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처가 덧나고 뒤틀려 민준의 오른쪽 다리는 평생 그를 괴롭히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제 더는 무사로서의 삶은 끝이구나. 윤대감은 민준의 희생에 크게 감동하여 약속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주며 그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상단이 위기를 넘겼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이 돈으로 고향에 내려가 편히 살게나. 결국 민준은 15년 만에 절뚝이는 다리와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늠름하고 듬직한 청년이 되어 돌아온 민준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크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상대대로 해오던 어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바다 위에서의 일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성실함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누구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무사 시절의 경험 덕분에 바람과 물결을 읽는 눈이 뛰어나 그의 배는 늘 만선이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거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민준이 26되던 해봄, 마을의 큰 어른인 최 노인이 그에게 좋은 처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준아,
자네같이 훌륭한 청년이 혼자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싶네. 그 여인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북쪽 지방에서 전란과 흉년을 피해 남쪽으로